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명권입니다. 먼저 저는 노자의 생명 철학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큰 관점에서 우선 한 세 글자만 써놓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질서인데 순환 질서, 이 세 가지 개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노자 생명 철학과 도가 생태학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 지구도 하나, 온 세계가 하나. 동양적 사고의 핵심은 일, 인도에서도 일, 중국에서도 일, 우리 동양 기본적으로는 이론론적 사고입니다. 이거를 인도 철학에서는 아드바이타, 베단타 철학에서는 불이일원론이라고 그래요. 둘이 아니고 하나의 세계다. 이게 이제 인드라망, 불교에서도 역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영기적으로 모든 것이 세상이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전기공학적, 생태공학적, 좀 전에 민태현 교수님 이렇게 공학적으로, 생태공학적으로 해주시니까 디테일하고 좋습니다. 저 양주에 있는 사과나무를 보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 거시담론을 좀 많이 해요. 인생관, 우주관, 뭐 이렇게 되니까, 아까 역시 불교 김영규 박사님도 불교 우주관 삼천대천세계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 시간관 하면 막 말할 수 없는 깔빠, 영겁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이제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도 그런 그 삼사라라고 하는 윤회관이 있지만은 도가 사상에서는 역시 반자도지동, 도를 일컬어 반자도지동. 그래서 약자도지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라. 그러니까 순환이에요. 서큘레이션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서큘레이션을 방해하는 것이 생태적 질서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생태계 질서를 파괴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멸종, 많은 지구상의 종이 멸종되어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혈압이 지구가 고혈압이 걸리는 거죠. 피가 터지고 생명이 죽고 그런 현상, 쓰나미가 오고 이런 거죠. 그래서 노자도 역시 이러한 2500년 전에 이런 그 거시담론을 이야기하면서 일이라고 하는 25장에 보면은 도생일, 일생이, 삼생 만물이라 나와요.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출발점은 일을 낳는, 일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장자, 우리 김영규 박사님이 유학을 전공했지만 유교에서도 보면은 장제라고 있어요. 장자 말고. 장제는 기론입니다. 기론. 일기. 태허가 일기로 돼 있다.
기를 말하면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의 에너지로 이 모든 것이 태허지만 텅 비었지만 에너지다. 태허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 머티리얼한 것 가운데 물질 세계에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인데요. 불교에서는 이제 물론 공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원리는 다르죠. 자성이 없으니 영기, 무자성, 공 이렇게 가니까 그 공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장제는 이 태허로 이야기해서 일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기가 모여주면 물질이 되고 일기가 흩어지면은 취산에 따라 흩어지면 우리도 다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의 응치 관계를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본 게 유학 안에서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 도생일, 일생이. 도에서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는다. 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대부분 음양으로 봐요. 그러니까 도가 사상 속에도 음양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이 결합을 하여 제3을 낳게 되죠. 그래서 제3이 또 나가서 만물을 낳는. 그러니까 이래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자도지동이라서 도돌아가요. 복귀여 기근, 뿌리로 돌아간다 해서 귀근 사상이 또 있어요. 그냥 만물 무성해요. 만물 부는 무성하게 자라지만 복귀여 기근, 뿌리로 돌아간다. 이 뿌리가 뭐냐면은 뿌리를 돌아가는 것, 기근 왈정. 기근을 돌아가는 것은 고요함이라고 그래요. 다 만물이 겨울 되면 고요하게 낙엽대로 돌아가잖아요. 이 죽으면 또 고요해지는 거죠. 그게 기근 왈정이라는데 이 고요함을 아는 것을 뭐라고 그러면 지상이라고 해요. 항상스러움이다. 이 항상스러움을 아는 것을 명이라고 해요. 밝음이라고 해요. 소위 말하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밝음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밝음이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공을 아는 것이 밝음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노자는 역시 도생일 하나에서 출발하여서 세계가 만물이 운운하고 둘을 낳아서 음양의 결합에 따라. 그래서 왜냐면 만물 부음이 포양, 만물이 음을 짊어지고 있고 양을 안고 있다 이러거든요. 그게 자기 몸 속에 음이 있고 양이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음양 사상이 노자 사상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기본 핵심으로 이야기하면서 도가 사상에 제가 생명 철학을 들고 나왔는데 이 생명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가의 자연관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연관을 이해하는 것이 곧 나의 인간의 생명, 우주 만물의 생명을 다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노자의 자연 사상은 뭐냐면 한마디로 스스로 그러함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자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스스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순환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순환, 그러면서 돌아가는 질서의 세계. 따라서 우리 인간의 가장 그 생명력을 충실하게 발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스스로 그러한 원리에 내가 얼마나 순응하느냐, 그것이 거꾸로 역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을 충분히 현수를 다하느냐 못하느냐. 노자 사상 안에서도 3분의 1은 도중에 살다가 죽어요. 10분의 1은 또 제명에 못 살아 죽어요. 살기는 사는데 불행하게 죽기도 하고. 그런데 제대로 천수를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게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부들부들, 갓난아이와 같이 부들부들 아주 유순하게 사는 사람. 그렇게 완고하고 딱딱하면 죽음에 가깝다 그랬어요. 딱딱해질수록 우리가 뻣뻣해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우리의 생명을 충실하게 하는 방법은 부드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선약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게 무엇이냐? 지유, 그것은 물이다. 그것이 유약승 강강,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긴다. 그래서 이 지극히 부드러운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이 살 수 있는 거, 영아와 같이 사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욕심을 버리고 겸허하게 사는 거, 허정입니다. 치허극 수정독, 고요함을 끝까지 몰고 가고, 치허, 비움을 끝까지 몰고 가고, 수정독, 고요함을 돈독하게 지키는 그 두 가지 합쳐서 허정이에요. 허정.
빌허자 고요할 정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충실하게 하고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하는 것, 이는 허정 두 글자로 요약이 돼요. 그냥 노자 사상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단 한 글자로 이야기하라면 허예요. 허. 쉬 중국말로 허. 이 허입니다. 허. 여기에서 이제 욕망이 우리가 불교에서 고진멸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고진멸도 이 모든 두카라고 하는 이 고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욕망 때문에 그러는데, 왜 욕망이냐면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거 아닙니까? 무명 때문에. 그런데 그 노가에서도 이 허, 공, 허 거의 비슷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고요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비고 고요해지는 이 허정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다면, 이걸 사회학적으로 적용하면 소비를, 생산을 줄이는 거예요. 욕망을 줄여서 생산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생산해서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무한 생산, 무한 소비 체제로 가면 온 지구가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순환경제연구소 사장님도 오셨는데, 어쨌든 이 서큘레이션이 잘 돼야 되는데, 서큘레이션 안 되면은 무한 생산, 무한 소비, 무한 욕망, 이것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플라스틱도 그러고, 석탄 개발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저 빙하가 그냥 녹아내리고, 결국 누가 죽냐? 우리가 다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철학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공학에서는 구체적으로 아까 양주에 뭐 사과를 어떻게, 우리는 절대 그런 거 모르는데, 딱 허예요. 그래서 아까 천상천하 유화독종 김용주 박사님 이야기하셨는데, 그러한 주체적 의식을 갖고 이 세계가, 우리가 이 지구 땅덩어리가 내가 아프면 지구가 아픈 것이고 공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 어떻게 갈까? 구체적인 방법은 허예요. 허. 한마디로 말하면 허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비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노자도 있고 장자도 있는데, 장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인, 또 지인, 성인, 뭐 이런 얘기 다 해요. 천인, 다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이, 하늘의 천도와 인간의 도가 결합될 때 이 진인이 되는 거예요. 천도를 따라서 덕성을 함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와 덕이 일치되어서 자연과 부합되는 삶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위자연이에요. 왜 찌르안다.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아티피셜한 자기적인 욕망을 없애는 것이 무위거든요.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행하기는 행하되 욕망을 최대한 배제시키는 거죠. 불필요한 욕망을 배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자고 다 이 서큘레이션은 해야 돼요. 우리 신진대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욕망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이제 스님의 생활이요, 수도의 생활이요, 예수의 탁발성이었고, 우리가 다 그러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산다면 불필요한 거 많이 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진인이나 성인이나 장자가 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욕망을 제거하고 하늘의 도에 따라서 소요유의 삶을, 자유자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노자에는 우주론적 입장에서 볼 때의 그 생명론은 일순환 질서지만, 인간의 이 입장에서의 생명론은 이제 양생론으로 가요. 그러니까 노자의 사상이 도교로 갈 때는 양생론으로 발전합니다. 저는 이제 2분 남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양생론으로 가는 건 내가 몇 가지 갖고 왔는데요.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거 저 책자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6가지가 있어요. 노자 양생. 뭐 6가지 뿐이겠어요? 60가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명리, 명예와 이익을 경계하라. 금송색, 노래와 여색에 빠지지 마라. 노래 좋아하고 뭐 다 좋아요. 또 생존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다 살아가야 되는데, 여색 빠지지 마라. 염재화, 재화에 청렴하라. 손참이, 맛에 탐닉하지 않는. 먹는 거 좋아요. 근데 너무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음식, 우리 오늘 공일 스님도 이야기했어요. 뭐 치맥 뭐 하고 뭐 먹는 거에 문제점, 식탁 생활의 문제점, 과소비, 남아도는 쓰레기, 음식 쓰레기, 이거 아주 손
자미. 예, 손은 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맛나고 달콤하고 뭐 이런 거 다 요리하고 이런 방송도 그런 게 문제가 많은데 손자미 아주 소박하게 먹어요. 오늘 저는 와서 점심도 여기서 먹었습니다. 사찰을 주시는 거 딱 먹었는데 아주 김치 하나에 그냥 된장국 비슷한 거 하나 탁 섞어서 주시는데 잘 먹었습니다. 어쨌든 험한 것을 멀리하래요. 망령되고 험한 건 멀리하라. 질투까지 나와요. 양생법에 있어서 질투를 버리려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투예요. 그래서 아까 천상천하 요하나 독전하면은 질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네, 자존심. 그러니까 이런 자긍심. 이것이 중요한 거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나는 우주 제일 법칙은 도법 자연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그러한 것을 본받아 가는 것이고, 우주 자연 법칙도 하물며 도도 스스로 그러한 원리를 돌아가는데,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 자연이잖아요.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의 천문지리할 때 땅의 이치를 본받는 거예요. 이게 땅은 또 지법천, 땅은 하늘을 본받는, 하늘의 사시 운행을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은 또 무엇을 보면 천법도 principle of world cycling 하는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주의 순환 법칙을 뭐가 배운다? 도가 그 스스로 그러한 순환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불교에서 무시무증이다. 근데 문제는 그 순환을 방해하고 파괴하고 지구를 훼손시키는 것은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길은 허정이다. 피고 빈 내 맘에 항상 부드럽고 유약한 물처럼 흐르면 살기, 소박하며 살기. 현통, 포박. 현통이란 건 현명한 것에 통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포박은 검소하게 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의 원리가 돼서 허정으로 늘 명상을 하라는 거죠. 허정으로 늘 명상하라. 예, 공사상을 우리가 불교가 왜 좋은가? emptiness. 야, 욕망을 다 비우고 우리가 편안하게 그렇게 안 가면 니르바나, 열반, 적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교에서도 도가에서도 허 안 하면 고요함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허정 오늘 이야기만 하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도에서 왔어요. 도생일. 도에서 우리 몸뚱아리 낳고 또 도에서 우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도 철학에서는 소우주, 대우주, 아트만, 브라만, 보마일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불교와 우리 다양한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크리찬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모인다는 게 얼마나 이 한 지구촌에서 아름다운 공생의 도리를 우리가 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그냥 얘기했어요. 1. 순환 질서 파괴하지 말자. 그 순환의 법칙에 나도 부응하자. 그 순환에 부응하는 방법은 비근 고요한 마음, 낮은 마음, 소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처럼. 저희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 발표할 제목은요, 자연의 떠도는 정신 생태에 관한 고찰입니다. 예, 저는 그 서초동에 있는 예명대학원대학교, 그러니까 학부에는 이제 뭐 대학이 없고 대학원,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만 있는 학교인데요. 저는 그 이제 신학 이제 대학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전공이 생겼는데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거는 정신 분석학이라는 영역에서 석사 이제 박사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심리학, 그 상담 심리학, 뭐 정신 분석학 이런 거는 인간의 정신에 대한 그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학문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제1회 그 연합학술대회 주제가 종교와 생태 이제 이렇게 정해져서 제가 기존에 발표했던 글 중에 어떤 정신의 어떤 평화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거를 정신의 평화하고 어떤 정신의 생태하고 그 생태와 평화가 거의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이렇게 글을 좀 고쳐서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의 어떤 생태를 이제 근본적으로 말할 때 이제 자연이라는 거를 이제 미팅에 깔고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뭐 정신치료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기착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연을 반드시 넣어서 자연 위에 이제 떠돌고 있는 인간의 정신의 모습, 어떤 정신의 어떤 고통받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이제 그 생태에 대한 이제 정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정신의 생태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견해, 어떤 특히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되는 서양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처음에 그 프시케라는 건 우리가 사이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연이 가지고 있던 용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연 철학 엘레 학파에는 그랬는데 이제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인문주의 철학으로 오면서 이 용어를 이제 인간이 가져오기 시작했고 이제 자연은 이제 영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또 우리 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에 보면 인간도 영혼이 있고 동물도 영혼이 있고 이제 식물도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귀농이 이제 조금 뭐 저급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간만이 굉장히 어떤 월등한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이제 계속 흘러와서 아마 오늘날 그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사고방식으로 고착이 된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신플라톤주의에 와서 어떤 이런 우주 전체에 대한 거죠. 나름대로 어떤 서양 철학에서 정리한 게 일자, 그다음 능동지성, 수동지성, 진료해가지고 어떤 광물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라든지 어떤 식물 같은 거를 좀 밑에다 두고, 그러니까 인간을 이제 이 중간에 두고, 동물도 밑에 두고, 이런 식으로 계급화 시키는 바람에 아마 이런 그 인간의 사고 방식이 이제 서양에서 계속해서 이제 팽창했고, 특히 이게 이제 동양으로 스며들면서 오늘날 인간 중심의 문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데카르트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영혼과 육체, 육체를 우리가 이제 자연 쪽에 속한다 그러면요, 이건 이제 분리하기 시작했고 분리가 하면 안 된다는 또 스피노자의 입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분석을 이제 만든 프로이트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프로이트의 고민은 인간의 몸과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관계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몸이 이제 자연에 속한 것이라 그러고 이제 정신이 인간 안에 고유한 것이라 그러면 이 둘 사이가 이렇게 앞에 말했던 것처럼 뭐 떨어져 있다든지 붙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두 사이가 어떤 떨어져 있지만은 어떤 연결이 되어 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그게 이제 무의식이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무의식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이제 과학적으로 해명한 게 정신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이제 육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감을 다 포함하는 육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육체가 자연에 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연에 떠 있는 우리 인간의 육체인데 그 육체가 이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신 작용으로 통해서 이제 그런 자연과 이렇게 교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까지는 뭐 자연은 뭐 아무 변화 없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어떤 자연을 통해서 그렇게 큰 뭐 이렇게 해악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 문제가 생기면 인간의 어떤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데이터들과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에게도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다른 앞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제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인간의 영혼에다가 너무 붉은색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만 오히려 그 몸이라든지 그죠, 자연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가져면서 영혼을 어떻게 해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을 봐도요, 창세기 2장에는 인간이 그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죠, 그다가 이제 바람을 불어넣었더니 이제 생명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 생명이 히브리어로는 네페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페시를
바울이 그리스 말로 푸시케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네페시라마는 어떤 총체적인 개념으로 어떤 먼지가 어떻게 그죠 어떻게 뭉쳐가지고 어떤 정신작용을 하게 된 어떤 존재를 말하고, 이 네페시라는 거는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부위로는 목구멍을 말합니다. 목구멍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생물학적으로는 이렇게 숨이 그죠 씌어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이 들어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숨을 못 쉬면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음식이 안 들어가면 이제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 갈망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목구멍을 가진 존재로 이제 신이 이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푸시케라는 이제 그리스 말로 번역을 좀 하면서 이런 어떤 히브리적인 어떤 의미가 많이 이제 사라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제 왼쪽에는 이제 구약적인 의미고 오른쪽은 이제 신약적인 의미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그죠 어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그 이제 신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제 살아가게 돼 있는데 그 매개가 이제 율법이란 것을 매개로 이제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율법은 이제 크게 보면 신이 아닌 신이 만든 어떤 대상에 대한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좀 존중하는 그 행위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금기시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과 어떤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래서 인간이 어찌 보면 이제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자연을 터부시하게 되는 어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율법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신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연을 잘 돌보라고 만들었는데 그 돌보진 않고 오히려 이제 그 자연을 이제 어떤 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 때문에 인간은 오히려 이제 자연으로부터 소외되고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도 소외되고 신으로부터도 소외되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라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어떤 뭐 구약적으로 신약 성경 전반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제 바르게 깨달으면서 이제 이 율법과 어떤 자연과의 화해가 일어나는데 이 화해를 이제 일으키는 이제 행위 자체가 우리가 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렇게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를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안과 예수의 밖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런 개념들을 이제 아구스티누스라는 그 라틴 교부가 이걸 좀 더 이제 발전을 이제 시키는데, 보시면 이제 몸의 한 부분과 이제 다른 부분의 이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과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결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악의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문자와 영이라는 그런 어떤 논문을 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돌에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또 돌에 이제 기록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의문의 어떤 죽은 것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돌에 기록되면 뭐 나쁜 거지만 만약에 마음에 기록이 되면 이제 그게 어떤 이제 또 다른 기능을 하게 된다 이제.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자연과의 어떤 화해를 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라는 것은 어쩌면 뭐 신을 말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넓은 의미를 보면요. 그래서 그 이제 문자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이 돌에 새겨지느냐 마음에 새겨지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책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인간의 의지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예, 이제 믿음이라는 것도 인간의 그 어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인지 어떤 신의 어떤 선물로서의 어떤 의지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지의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구스티누스의 생각을 또 발전시켰던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제 가톨릭의 사제였던 루터인데 루터가 가톨릭의 그 당시에 어떤 사고방식에 대해서 어떤 좀 반기를 들고 그죠? 어떤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그게 오늘날 이제 개신교, 예,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되었지 않습니까? 그 루터는 크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이런 것도 이야기했고 보시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영적인 정보, 세속인 정보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그러니까 수직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고 또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영적인 정보와 어떤 세속적인 정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막 있지 않습니까? 저성에 가서 전당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아마도 그 라틴 문명권이 그 로마를 이제 향해서 이제 기독교화가 돼가지고 그게 유럽 전역으로 이제 퍼지지 않습니까, 그죠? 섬을 건너서 이제 영국까지 이제 위에는 저 이제 뭐 북유럽까지 이제 퍼질 텐데 이게 하나의 이제 크리스텐둠, 그죠? 하나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큰 공동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그죠? 어떤 영적인 질서, 세상적인 질서를 통해서 통일이 되는 어떤 그런 걸 의미할 텐데 그게 어쩌면 뭐 어떤 생태적인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어떤 오늘 같은 이제 자본주의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자연에 대한 파괴라든지 자연과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연을 통치하는 어떤 원리들, 그죠? 그 원리들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그 오늘날에는 이제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자연의 문제가 이제 파괴되고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개념에서 어떤 생태적인 문제가 이제 등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일대일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 또 나와의 또 관계,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또 관계를 하고 있는 나와의 또 관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카톨릭 당시 사회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질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거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어떤 생태를 조성하려고 했다고 보는데 어찌 보면은 저는 불교를 잘 모르지만은 뭡니까 브라만교의 어떤 그런 어떤 틀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하고 좀 어떤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파스칼이라는 사람들은 그 정신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불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일자와 이제 진료와의 관계, 그 일자라는 것이 좀 아까 우리 이명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죠 우주의 어떤 그 도라든지 원리라 그러면 그거와 어떤 광물질이라든지 뭐 식물이라든지 동물, 인간 이런 거와의 어떤 관계인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설명하기는 불가하지만 어떤 섬세한 정신, 또 회심을 통해서 뭔가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이제 회심 말씀하셨는데 회개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루터도 그렇게 했고 파스칼도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제 정신과 육체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어떤 몸이었는데 이 몸이 어떤 언어 작용을 통해서 이제 나의 자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 사이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나의 자의식을 갖게 될 때 그때 어떤 링크가 되는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그죠? 우리가 화석을 발견해야 되는데 화석이 발견이 안 돼 가지고 다윈이 이제 그 화석이 발견이 될 것이다. 발견되면 뭐 이거 이어가지고 이제 원리상으로 설명이 된다 할 때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고리다 해서 이제 미싱 링크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로이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을 연결하는데 육체라는 것은 자연이지 않습니까? 자연과 나의 의식을 연결하는데 그 연결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설명을 이제 잘 못하는데 일단은 이제 잃어버린 고리다라고 해서 그 잃어버린 고리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정리한 게 이런 무의식의 책입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지각 조직이고요. 오감을 통해서 자연으로부터 받은 것들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런 기억과 어떤 무의식과 뭐 전의식과 어떤 의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어떤 자연에 떠도는 인간 정신의 어떤 생태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게 하나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정신은 하여튼 이게 생태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게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이제 20살이 되고 이제 30살이 되고 할 텐데 뭔가 이 정신적인 생태가 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 경우 왜 건강하지 못하는가를 이제 추적을 하고 이제 진단을 해봤더니 아마 이런 어떤 정신적 생태에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정신적 생태는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정신을 떠받치고 있는 어떤 자연의 문제죠.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자연일 테고, 그죠? 하나의 우리 사회 공동체도 하나의 자연일 테고, 그런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또 프로이트가 이건 뭐 1차 위상에서, 그죠? 무의식, 전의식, 의식이라고 표현하고 2차 위상에서는 그러니까 이드, 자, 초자라고 알고 있는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충동 이론을 통해서 리비도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그 관계를 또 이렇게 설명해 내고요, 이제. 예. 그래서 아까 이 말씀드린 이것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삼각형 구도인데요. 이 삼각형 중간에 있는 이 이외에 있는 다른 것들은 다 자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그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원래부터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죠? 그래서 자연 속에 떠돌고 있는, 자연에 떠돌고 있는, 다니고 있는 그 인간의 생태에 대해서, 정신의 생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걸 또 이제 프로이트를 이제 또 발전시켰던 이제 사람이 이제 락강이라는 또 정신과 의사인데요, 프랑스에. 프로이트가 제시했던 그런 생각들을 락강이 발전시켜서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소화해서 이런 이제 도시로 만드는데요.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이 실제고 왼쪽에 있는 것이 어떤 상상적인 것, 상상계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상징계, 상징적인 것인데 이제 가운데 있는 실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이제 자연하고 접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을 받아들인 건데 이게 들어와서 어떤 이미지적인 상상적인 걸 통해서 이제 상징적인 것으로 이제 가는 과정이 있는데 아마 이런 원리들은 어떤 그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오늘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어떤 그런 모든 어떤 종교적인 원리로 이게 다 설명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락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욕망을 이제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 욕망을 포기하라 이런 말보다도 그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에서 말하는 욕망은 좀 다른 의미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 좋은 공기를 마시고자 욕망을 해라. 예, 좋은 젖을 먹기 위해서 욕망을 해라. 그죠? 그러니까 좋은 젖을 주기 위해서 욕망을 해라. 그럼 엄마가 좋은 젖을 주려고 그러면 그 좋은 것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자연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이제 욕망을 해라. 그러면 잠을 자기 위해서 욕망을 해라.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잠을 못 자는 어떤 그런 세대라 그러는데, 그죠?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 것도 욕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잠을 충분히 자고 잠을 자면서 꿈을 꿀 수 있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분석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오히려 이런 욕망을 이제 포기하지 말고 해라. 이제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고통을 받으면 그걸 가만 보고 있지만 말고 이제 저항을 해라. 그래서 뭐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또 세계 고리로 그런 것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락강은 그 자연과 그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몸을 연결하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어떤 언어라 그러는데 그 언어 중에서도 그러니까 기표라 그럽니다. 그죠? 우리가 기호가 있다 그러면 기호가 있으면 기표가 있고 기의가 있는데 기표는 그냥 단순히 소리입니다.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은 뭐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소리입니다. 이제 그래서 소리와 소리가 만들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라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그 의사를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들로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기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를 마치면서요. 이제 106페이지부터 나오는 이제 프로시딩이 나오는 제 글을 보시면 오늘 이제 이야기 드린 것 중에 맨 처음 그리스 철학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안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있는데요. 그 마치는 말에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 비트로 그러면 엄마의 태내에서 엑스 비트로 그러면 엄마의 태내 바깥으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나와서 이제 자연과 문화, 그 날 것과 인공적인 것, 그 기질과 성격, 그다음에 DNA와 환경.
이런 이제 두 항의 이분법적인 어떤 논의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두 항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개가 대립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또 일치가 되는 것이냐, 유비가 되는 것이냐 등등 지금까지 뭐 인류가 그 사회 활동을 하고 난 다음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해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점도 있고. 그 저는 이제 제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항의 떠도는 후항의 어떤 정신의 생태라고 저는 이제 두 개의 관계를 떠도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떠돌기 때문에 어떤 데는 그게 떠돌다가 잡으면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있고요. 너무 그게 또 이렇게 많이 떠돌면 전파가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전복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잔잔하게 떠돌면 그게 잔잔하게 떠돌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전항에 떠도는 그 후항의 어떤 정신의 생태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이제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그 종교라는 것도 어쩌면 그 인간의 어떤 생태에 대해서 이 떠도는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떠도는 게 좋은지, 그죠? 아예 안 떠도는 사람한테는 좀 더 떠돌게 만들고, 너무 많이 떠도는 사람한테는 좀 잡아주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눈을 보는 그런 분들이 아마 종교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교와 생태라는 이 주제를 주셔서 저도 지금까지는 자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해서 자연이 그 인간 정신과 관계는 관계가 뭔지를 좀 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흡섭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동국대학교의 박수영이라고 합니다. 제 발표 제목은 나와 있는 것처럼 라다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원래 15분인데 지금 한 4분밖에 안 남아서 간단하게 그림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라다크의 라다크 수도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레의 그 길거리 그 시장 모습입니다. 이거는 쓰리 이디엇 2009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인도 영화 중에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흥행에 성공한 영화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 2011년에 상영된 새 얼간이란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몇 번 TV에서 상영이 돼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여기 요 사람 아메리칸이 주연 배우죠. 66년생인데 40 몇 살의 나이로 대학생 역할을 했는데 저 실제로 20대인 줄 알았는데 아주 훌륭한 그 연기자를 알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가는 곳이 라다크에 있는 판공초라는 호수인데 그때문에 이제 라다크가 많이 유명해졌죠 그때. 이건 또 다른 모습이고 판공초 호수에. 그리고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다크의 수도인 레. 수도가 두 개 있는데 두 개 있는 이유가 여기가 거의 절반이 무슬림, 절반이 불교도라서 수도를 이제 두 개 그 지구로 나눠서 각각의 수도가 레와 카르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불교도 지역의 수도인 레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레 시티 신 프롬 샨티 스투파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다음 슬라이드인데 샨티 스투파의 모습인데 여기서 바라본 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가 이제 왕국 시절의 궁전인데 현재 중국령 티벳이죠. 거기 있는 포탈라 궁하고 동시대에 동일한 양식으로 지어진 거의 비슷한 위치죠. 그런 레 궁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마 마스지드 레 궁전에 이웃한 자마 마스지드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다크에는 절반이 무슬림, 절반이 불교도인데 마스지드가 이슬람 사원을 말하죠. 이게 나오는 것처럼 그 근처에 있는 무슬림의 대표적인 사원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불교도 티베트 불교죠. 여기는 티베트 불교의 강한 영향을 실제 인종적으로 티베트 사람들이 많이 살고요. 이건 다
수도원의 모습, 이거는 수도원 내 인근의 그 농경지의 모습이죠. 사실 농경지가 형성되기 굉장히 척박한 곳인데 고도라든가 강우량에 있어서 농사짓기가 되게 불리한 곳인데 이 농경지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히말라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강들의 모습이죠. 이것도 그렇고요. 이거는 레에 있는 그 국제공항인데 델리, 인도의 수도인 델리에서 매일 하루에 한 편씩 항공 노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도 여긴 갈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육로로 가는 게 이제 재미가 있기 때문에 육로로 가려면은 여름에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는 보통 우리가 겨울에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름에 가시면 이쪽에 가시면 좋다고 합니다. 이제 육로로, 그러니까 비행기가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거는 레 인근에 있는 제1호 그러니까 고속도로 1호선 모습이고요. 이거는 전통 복장을 한 모습이고, 이건 전통 춤. 그리고 이거는 이 라다크의 깃발인데 여기 UT 라다크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UT가 그 미국이 그 스테이트 주와 그 워싱턴 DC와 같은 그 특별 행정지구가 있는 것처럼 인도도 그런데 그거를 이제 스테이트와 UT라고 그래요. 유니언 테리토리, 즉 그 연방 직할지, 그러니까 수도 델리에서 직할 통치하는 곳인데 일반적인 주들은 어느 정도 자율권이 보장이 되고 입법이나 행정, 사법에 있어 자율권이 보장이 되지만 유니언 테리토리는 직할 통치를 하게 돼요. 원래는 여기도 다른 주처럼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되는 주였는데 여기 KJL로 나와 있는 뒤에서 볼까요? KJL로 나와 있는 이게 원래 잠무 앤 카시미르 주였고 잠무 앤 카시미르 주의 오른쪽 절반이 라다크였는데 이걸 2019년도에 인도 정부에서 2등분 내렸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라다크 UT, 왼쪽은 이름 그대로 잠무 앤 카시미르 UT, 그러니까 잠무 앤 카시미르 연방 직할지, 라다크 직할지. 그리고 원래 잠무 앤 카시미르의 땅이 이렇게 넓었었는데 이게 왼쪽 북서쪽은 파키스탄령 현재, 이 오른쪽은 중국령. 그리고 여기는 원래 파키스탄령이었는데 뭔 생각인지 파키스탄이 중국에 양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땅도 인도랑 중국 간에 이제 분쟁이 몇 번 있었죠. 그때 인도가 지는 바람에 이제 뺏기게 되는데, 그래서 현재 인도에서는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자율권이 보장이 되는 것보다는 직할 통치력이다 싶어서 2019년도에 스테이트를 UT로 이제 전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왼쪽은 잠무 앤 카시미르 UT, 오른쪽 라다크 UT. 여기까지가 어떤 그 개략적인 모습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략적인 곳이기 때문에 인도 정부가 75년도에부터 여기 도로를 뚫으면서 관광지로 적극적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관광지가 돼서 외국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중국이나 파키스탄이 호시탐탐 노리는 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가 국제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외곽지역에 유명하지 않은 곳이라면 야금야금 중국이나 파키스탄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관광지로 개발을 75년도부터 하기 시작을 했고, 그 해에 들어오는 사람이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 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신 헬레나 노베르지 호즈라고 하는 스웨덴 여자인데 75년도에 그 영국의 런던 대학교 박사 과정 재학 중에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한 필드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라다크를 오게 됐어요. 75년도에. 그 해가 75년도에 인도가 라다크를 관광지로 개발을 시작한 그 해에 들어왔죠. 관광지로 개발을 하면서 전통 사회가 파괴되는 모습을 목격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의 경험을 이제 나중에 91년도에 여기 나온 것처럼 91년도에 한참 후죠. 그 박사학위 받고 한 15년 후에 책을 쓰게 됐고, 이 책을 통해서 호베르지도 유명해지게 됐고 라다크도 더 유명해지게 됐죠. 여기 부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About Tradition and Change, 그러니까 라다크 히말라야 지역에서의 전통과 변화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 달라이라마의 그 서문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 전통사에서 겪은 이 전통사의 이런 변화, 트래디션, 전통과 변화에 대한 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몇십 년 전에 겪었고 모든 뭐 유럽 지금 현재는 선진화된 유럽 사회가 되고 미국 사회가 거의 전 세계 사회가 이미 겪었고 이미 현재 겪는 중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라다크만의 어떤 특별한 거라고 보여지긴 좀 힘든데 어쨌거나 그 라다크에서 발견한 그런 전통사의 어떤 그런 좋은 모습들을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호베르지가 쓴 책이고, 그리고 특히 이 전통사회가 붕괴되면서 그런 겪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사람의 처방이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최근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의 어떤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제 로컬리즘 또는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뭐 지역화, 지방화 이런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 이 에인션트 퓨처스, 오래된 미래라고 아주 그 번역도 제목도 아주 잘 이제 누군가 하셨는데, 몇 가지 번역본이 있죠. 이 책에서의 진단 결과에 대한 처방으로서 2019년도에 쓴 책, 로컬 이즈 아워 퓨처. 우리나라에서는 미래, 지옥의 미래인가 뭐라고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와 있고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사람 뭐 상 받은 거 관련된 건데, 이 앞에 이 두 책이 다 다큐로 제작이 돼서 우리나라 상이 됐었고, 이 다큐와 관련된 상도 이제 유명한 상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75년도에 관광 지금 36분인데 40분까지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화와 인구 증가는 우리가 익히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모든 사람이 겪은 모습이고, 이 경험담도 다 그런 것이 다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사회가 근대 사회로 또는 세계화 속에 휩싸이면서 겪은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다 시간적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다크를 통해 이야기하려고 했던 바는 뭐 이렇게 나와 있고, 특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라다크의 변화는 차원이 다르지만 서구에서 마찬가지였으면 알겠다. 요거를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구에서 똑같이 겪었다. 특히 저개발된 라다크와 같은 또는 기타 뭐 다른 지역에서 겪은 그런 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닐 것 같은데 서구 선진 사회도 겪고 있었고 최근에 겪었다,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건 다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재미나는 게 호베르지가 본인이 여성이어서 그런지 세계의 폐해에 대항할 수 있는 소양을 갖고 있는 걸 여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아까 공일스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저희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원고로 잘 정리해서 연말에 책으로 나올 것이니까 그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이건 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라다크에서는 수백 년 동안 뭐 전자전 실업이 생겼다. 이건 우리 사회도 겪었던 문제고, 현재 인도라든가 방글라데시, 뭐 기타 남아시아 뭐 이런 데 겪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다크의 변화는 차원이 다르지만 서구에서 마찬가지였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라다크의 문제가 과연 라다크만의 문제인지, 그 발레를, 라다크의 문제는 라다크가 근대화를 또는 세계화를 겪으면서 겪은 문제를 말하죠. 그것이 라다크만이 겪었나? 또는 여기서 말하는 라다크만이라고 하는 게 라다크와 같은 저개발국만 겪은 문제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는 이게 사례가 좀 발레가 되죠. 발레. 첫 번째는 독일의 로펌, 두 번째는 영국의 그 베게어드 빌더라고 하는 그 스포츠카 회사들의 발레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뭐 관심 있는 분들 혹시 아실지만 독일이, 우리나라가 흔히 독일법을 일본을 통해서 개수했다고 하죠. 우리나라가 독일법 체계를 가진 나라, 특히 헌법 같은 경우에 독일은 법에서 굉장히 강력한 전통을 가진, 학문적인 뭐 전통을 가진 나라로 알고 있는데, 세계 로펌 순위 20위 중에 독일에서는 한 개도 없고 전부 다 영국과 미국이죠. 딱 하나 네덜란드가 영국이랑 같이 합작한 회사 공동 9등인데, 이런 압도적인 크기를 가진 사실 최근에 뭐 제조업체도 그렇고 뭐 소프트웨어 업체도 다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법률에서 마찬가지죠. 법률에서 압도적인 크기를 가진 영국 회사가 독일을 완전 초토화시켰어요. 이게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되게 남자분들은 자동차에 좀 관심 있으시니까 아실지 모르겠지만 메르세데스 벤츠가 98년도인가 이제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를 인수하면서 그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이 아닌 벤츠는 독일 회사잖아요. 독일이 아닌 미국 회사에 의뢰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영미법 체계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 그 이후로 영국 회사들이 물밀듯이 독일로 들어가 독일의 회사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순수한 독일 회사는 3개밖에 없어요. 다 영국 회사가 독일 회사를 인수한 형태로 이래서 독일의 그 로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독일은 세계 최고 선진국 중 하나고 법률에 관해서는 역시 또 최고가 아니겠나 싶은데 의외로 영국이 완전히 독일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화로 인한 어떤 그 나라 전통 산업의 붕괴가 라다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첫 번째 발레로서 하나를 생각을 했고 또 하나 발레는 베게알도 뒷마당에서 이제 뭐 그냥 뚝딱투가 만들기 때문에 원래 영국이 60, 70년대 스포츠카가 세계적으로 뭐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 되게 유명했었는데 스포츠카는 어떤 뭐 이렇게 헬멧도 쓰고 뭐 머플러도 하고 가죽 잠바도 입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독일차를 사봤더니 독일차는 일반 세단처럼 장고장도 안 나고 뭐 승차감 여러 면에서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영국의 그 베게알드 빌더라는 그 작은 그 중소형 그 스포츠카 회사들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쌍용차에서 한번 인수한 적 있죠. 그 팬더라는 회사를 우리가 인수한 거로 저 대학교 무렵에 인수한 거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영국에는 그래도 자동차 회사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니는 BMW에 롤스로이스 BMW에 제규는 인도의 어딘가에 마인드라는 거에 팔려 나가게 되죠. 순수한 영국 회사는 한 개도 안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세계화로 인한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은 다양성이 증진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죠. 근데 실제는 그 반대로 갔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니까 나쁜 거에 대한 정보도 이 회사 차가 문제가 있대. 그러면서 이제 안 사게 되고, 저 회사 차가 좋대. 해서 독일 차가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그런 게 되는데, 이것처럼 라다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라다크의 무슨 뭐 조그만 목장, 무슨 뭐 농업이 붕괴된 그런 거에 라다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야로 눈을 흘리면은 뭐 영국과 독일 같은 세계 최고 선진국에서도 그 나라의 상당 강점이 있었던 전통 산업이 이제 붕괴됐다고는 반발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호베르지가 제시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그 폐해, 세계화의 폐해로서 그 반대 로컬라이제이션을 제시했는데 그게 과연 최소한 해결 방법인지에 대한 하나의 그냥 발레되는 살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나라의 신토부리아 싱가포르의 아웃소싱인데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올린 사진인데 아마 한우 오마카세를 먹고선 6명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105만 원이 나왔죠. 105만 원. 웬만한 사람들 거의 뭐 알바로 생계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반달치 또는 거의 준 한 달치 돈이 나가는 건데 우리가 뭐 신토부리 뭐 그런 어떤 우리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건 하드 팩트가 아니라 소프트 팩트죠. 어떤 깨도 이념의 어떤 주입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거는 되게 소프트해요. 어떤 이데올로기가 많죠. 신토불이라고는 검증되지 않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우리 것이 좋다, 우리 걸 먹었다 그런 게 있지만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 비싼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규라고 하죠. 일본의 고기보다 훨씬 비싸게 먹고 있는데 반면에 싱가포르는 실질적으로 농업이 없죠. 면적이 서울만하고 인구가 서울의 절반 500만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동남아 전체랑 붙어도 이길 수 있는 군사력, 1, 2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에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이 되게 최고 비싼 농수산물을 먹고 있고 막상 농산업을 하지 않는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농수산물을 최고 싸게 사다 먹어요. 하나 또 엽기적인 사례가 있는데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강한 거 또는 전통과 관련된 거, 문화와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지켜주자 보이죠. 그런 취지인데 우리나라 관련된 바나나를 재배해서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농협에서 하는 마트에서 봤는데 공짜 하나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바나나 한 송이에 3만 원씩 해요. 국산 바나나가.
이건 제가 좀 약간 미친 짓 아닌가요? 왜 바나나를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에서 수입한 에너지를 통해서 키워서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지. 그래서 제 로컬라이제이션이 꼭 좋은 것만 아니다, 또는 좋지 않은 로컬라이제이션 사례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취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think big, 생각은 크게 하되 행동은 작은 것부터 하라, 이런 그 이디엄이 있죠. 최근에 비슷한 말도 또 있는데, 글로벌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행동은 로컬하게 하라,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글로벌하고 로컬을 합성한 글로컬라이제이션의 말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흔해 빠진 그 클리셰라고 하죠. 그 굉장히 그 상투적인 문구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흔히 지혜서라고 하는 게 읽는 데는 1시간밖에 걸리지만 실천하는 데 평생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글로컬라이제이션이란 말이 상투적인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지,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아니고 로컬라이제이션도 아니고 그거를 어느 정도 그 균형 있게 맞추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영 선생님의 그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루하실 텐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한 2시 20분 정도부터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원래 제가 3시에 이것을 한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3시에 오는 걸로 알았는데 2시라고 해가지고 좀 급하게 왔었습니다. 대신 발표하시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들어서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기조지만 어떻게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과 생물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제인 종교나 생태 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사회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인구 92%가 도시에 몰려 사는 시대가 됐고요. 지금은 거의 93%가 도시에 몰려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보통 한 70% 정도 도시에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국인은 거의 대부분이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90년 기준을 보게 되면 수도권 인구가 42%였습니다. 서울 인구가 25%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2020년 증감률을 보게 되면 수도권 인구가 50.1%가 되고 서울 인구가 18%로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인구가 줄은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그만큼 증가를 했는데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실제로 주민등록상에서만 50%인 거지 실제 국민의 60%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고, 서울 지역에는 약 25%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가구원 수의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2000년대를 보게 되면 보통 평균 가구원 수가 3.1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가구가 부모님과 아이 1명 정도가 사는 그런 가구였다라 그러면 2019년에는 2.3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조금 주의해서 보실 것이 1인 가구가 2019년에 보면 30.2%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27%인데요. 27%는 부부만 사는 가구가 한 30% 정도 되고 30% 넘는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에 아주 빠르게 가구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노인 가구 수가 되겠습니다. 그 1세대, 그러니까 부부만 살거나 하는 인구가 노인 가구 1세대가 35.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거기가 그 부부만 사시거나 혼자 사시는 가구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좋으신 경우가 2세대,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사는 경우가 한 24% 정도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사는 것이 좀 팍팍해지고는 있는데요. 기대 수명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 그러니까 작년 통계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평균 연령은 83세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80세고요. 여성이 86세입니다. 이것이 한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1980년대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66세, 남자가 61세,
여성분들이 70세였는데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아니 저 40년 전에 비하면 거의 한 16살 이상 더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의 최근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스트레스 인지율이나 우울감 경험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게 되면 남성이 27%, 여성이 29%, 그렇게 여성들이 좀 행복감이 덜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울감입니다. 우울감은 이제 스트레스 지수보다 조금 더 위험한 건데요. 우울감은 남성이 8%, 여성이 12.9%. 그래서 대부분 여성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행복감이 좀 적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연령대별로 보시면 됩니다.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 사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하가 35%입니다. 30대가 38%입니다. 40대가 31%고요. 70세 이상이 되면 사시는 게 행복합니다. 17%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일수록 사는 게 힘들다라고 느끼는 그런 비율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울감을 보시게 되면 우울감도 20대 이하가 13%, 30대는 조금 덜한데요. 50대가 10% 정도 증가를 했다가 70세 이상이 되면 13% 정도 됩니다. 혼자 사시는 인구가 많은 것만큼 우울감이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도시에 많이 몰려 살더라. 혼자 사는 인구들이 많더라. 노인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혼자나 부부만 사시는 경우들이 많고 노인들은 우울감이 커지더라. 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더라 라고 하는 그런 통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통계가 우리나라의 인구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는 어느 정도 인구 성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2040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95년에만 해도 부부가 결혼을 하면 1.63명의 아이를 낳는데요. 지금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1명이 안 되는 0.84명의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결혼을 안 하는 부분, 그다음에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는 부분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세계 한 10위권 정도 되는 경제 대국인데 행복 지수로 보게 되면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기후변화 요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가장 큰 물질이 이산화탄소와 메탄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내연기관 같은 걸 많이 써서 발생하는 거고요. 메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식생활로 인해 가지고 발생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근대적인 기후변화를 측정하기 시작한 것이 약 100년 됐습니다. 그런데 100년간 우리나라는 0.2도씩 온도가 상승했고 지난 100년간 전체적으로 2도씨가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최근 30년간 전체 온도의 1.6도씨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후변화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영향입니다. 강수량은 지난 100년간 약 200cc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날수가 10년당 평균 2.7일, 그래서 100년간 줄어든 것이 한 27일, 한 달 정도 비가 안 오는 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30년간 우리가 잘 산다라고 했던 음식도 잘 먹었고 내연기관도 많이 활용을 했던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비가 안 오는 기간이 21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그런 결과 100년 전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기상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가장 그 긴 계절이 겨울이었습니다. 109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 98일이었고 봄, 가을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완전히 역전을 해가지고요. 여름의 길이가 118일로 줄었고요. 겨울의 길이는 87일로 준 반면에 봄의 길이가 91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봄부터 여름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져 있게 되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그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을 실감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보통 입춘, 우수, 경칩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24절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24절기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2도씨 정도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파란색이 원래 우리나라에 맞았던 24절기인데 지금은 이게 이제 겨울 쪽으로는 줄어들게 되고 여름 쪽으로는 길어지게 되다 보니까 절기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환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앞에 제가 이제 우리의 생활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후라고 하는 요소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자료인데요. 지난 2000년대에 서울의 평균 기온이 12.79 정도 되는데요. 이게 1990년대 대전의 기온, 1970년대 전주의 기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민 교수님께서 그 양구에서 사과가 유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후대가 그대로 300km 북상했기 때문에 지금은 따뜻한 남쪽에서는 사과 농사를 짓기가 수월치 않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성과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같이 이제 아주 못 살던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생활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민 교수님 살펴봤던 것처럼 그 어디죠? 저 인도 옆에 파키스탄 같은데 심각한 그런 폭우 같은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게 파키스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나 이런 선진국의 문제가 결국은 제3세계 국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가 이젠 선진국이나 후진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자라고 해서 우리 정부는 이제 2015년 대비해서 앞으로 37%를 절감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를 하고 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기준이 2050년까지 1.5도씨를 감소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2도씨가 상승이 됐고요. IPCC라고 하는 그 기후변화 협약 공동체에서도 2050년이 아니라 이제는 2040년까지 이것을 실천해야지 된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욕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편안하게 살고자 했던 것이 결국은 지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1.7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선진국, 선진국의 생활 패턴을 평균한 거가 1.7배의 인구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에너지, 거주, 목재, 음식 이런 거를 다 토탈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미국 같은 데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잠재량은 3.8인데 사용되는 건 8.6입니다. 약 2배 정도를 더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잠재량을 0.7을 가지고 있는데 5.85를 쓰고 있습니다. 8배 이상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하고 생활 패턴이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도 0.7을 가지고 있는데 4.9를 쓰니까 약 7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시민이 우리나라처럼 쓰면 지구가 8개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일본처럼 살기 위해서는 지구가 7개 있어야지 됩니다. 세계 평균을 따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7개의 지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생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변화, 지구의 부족 같은 문제도 가져왔지만 생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7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생명체의 58%가 사라졌습니다. 육상생물의 38%, 담수생물의 82%, 해양생물의 36%가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이 남획이나 도시개발과 같은 그런 요소에 의해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지구 생태계가 인간 생태계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먹고 버리고 욕심을 부려도 지구는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인간 사회가 자연 생태계보다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이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는 어떤 노력을 해도 결국은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88년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생태학자가 생물 다양성을 지키자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물을 사랑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바이오필리아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요. 생물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 지구에 있는 생물의 유전자를 지켜라. 두 번째, 생물의 종을 지켜라. 세 번째, 그들이 살아가는 서식처를 지켜라. 그러면 인간이 멸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이 책으로 나옴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CBD라고 하는 우리가 생물다양성 협약을 체결을 하고 우리도 거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제 밀레니엄 시대가 되는 2000년이 되었는데요.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말로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생물다양성을 지키려면 그거에 상응하는 노력과 돈이 투입되어야지 되는 건데요.
노력과 돈이 투입되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것이 생태계가 주는 서비스인데요. 생태계 서비스는 다양합니다. 뭐 공급과 같은 경제적 서비스도 있고, 조절과 같은 환경적 서비스도 있고, 이제 문화와 같은 그런 뭐 교육이나 관광과 같은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활해야지 결국은 사람이 안전하고 배고프지 않고 건강하고 양질의 사회적 관계를 가지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꼭 연결해 가지고 사는데요.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거나 남획을 줄이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려고 국가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사람이 행복하고 빈곤이 저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은 다양합니다. 인구 구조, 경제, 정치, 종교 이런 요소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됩니다. 첫 번째, 지역적 토지 이용입니다. 지나치게 도시 개발하면 안 되고 토지 자원을 아껴야지 됩니다. 두 번째, 함부로 종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막아야지 됩니다. 너무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농약이나 비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지 됩니다. 기후변화 막아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지진이나 해일 같은 것도 좀 막아줘야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수확과 자원의 소비. 우리가 생산하는 것만큼 우리가 소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거고, 그래야지 지구가 순환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걸 8배 이상, 지구적으로 보면 1.7배 이상의 순환 구조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생태계 또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정등각을 성취하신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행동이 보리수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햇빛과 비바람으로부터 부처님을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단어로, 지금의 언어로 바꿔보게 되면 생물 다양성에 대한 감사입니다.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감사고, 결국은 우리의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제 저는 불자지만 꼭 불자가 아닌 분들과 같은 경우도 부처님께서 왜 사람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지 않고 햇빛과 비바람과 같은 자연적인 보리수에 대한 식물에 대한 감사를 먼저 했을까? 이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각 존재들의 상호 의존성이나 상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어야지 되고, 그것을 알고 실천해야지 되는데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보다 더 막강한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실천을 가져와야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제가 사실은 기조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연을 해주신 우리 오충현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순환경제연구소를 차려가지고서 순환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이승무인데요. 원래 쓰레기 문제,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하고 생활 폐기물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정책도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그쪽에 일을 하다가 이 경제 자체가 이렇게 물질 순환이 화폐 순환 측면도 있지만은 물질 순환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질 순환 측면이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물질 순환 측면에서 병이 들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경제 자체가 건강해지려면은 어떻게 물질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사용되고 다시 순환되고 이런 그걸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순환경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종교와 그다음에 과학이 힘을 합쳐야지만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지금 코로나하고 기후변화가 이렇게 지금 우리 당면 문제인데, 특히 코로나 시대 때는 여러분들 화물연대 그런 데서 이렇게 파업을 하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대표자들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압을 하든 뭐 타협을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는 원인도 모르고
도대체 누구하고 이걸 그 대화를 해가지고서 이걸 해야 될지 진짜 굉장히 난감한 상태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하고 뭔가 이게 소통을 하고 자연한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이걸 좀 이렇게, 우리가 뭘 하면은 코로나를 그만둘 건지 뭐 이런 식의 그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기후변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나 이게 기후가 어떤 이렇게 그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이게 인간이 개발한 지표지만은 그게 자연이 혹시 인간하고 대화를 하는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게 그 인간이 가진 그 본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능이 뭐냐면은 미지의 것들하고 뭔가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외국 사람들하고 자꾸 말을 하고 싶어 하고 외국어도 배우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과학자들은 뭐 외계인들이 보내는 신호, 뭐 외계인들하고 조금이라도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종교는 하여튼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우리 주변에 어떤 존재들이 있는데,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계속 시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학의 문제도 그 대화가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고 있는 이 거대한 존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대화를 계속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 그게 종교의 첫 번째 미지의 것들에 대한 대화. 그 다음에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이게 무응답이란 말이에요. 무응답인데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는 대화 상대를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뭘 좀 이렇게 먹고 쓰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이 좀 방만하고 뭐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차분하게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좀 기다려 보자 하는, 그러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냐. 이게 뭐 유교에서는 인간이 뭐 만물의 뭐 최고 뭐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그러지만은 지금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지구상에서 인간 인구만 계속 증가하고 이 인간은 지구의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막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구나 이런 어떤 이 자연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고 그것도 일단 대화에 관계되는 거고, 인간 스스로가 그러면은 이 자연에서 어떤 존재로 우리가 스스로 알고 지내야 되는가. 그 세 가지 관점이 종교하고 생태과학이 같이 풀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태영 교수님 발표에서도 많은 그러한 생각할 거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경제에서는 자연을 그동안에는 물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공급하는 창고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창고지기가 이게 태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물건들을 갖다가 제대로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경제에 방해를 놓고 막 이러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거는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어떤 종교인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우리가 소통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게 큰 생물체라면은 이 더듬이가 있다고 봤을 때
그 더듬이의 한쪽은 종교인들이고 또 한쪽은 이 과학자들인데 그 더듬이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를 앞으로 계속 여기 발표하신 것들도 되게 그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MZ 생태연구소 김성호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5시 11분. 이게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많고 8분이 발표한 내용을 하나하나 좀 멘트를 하고 싶은 게 참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저는 2004년부터 민통선 일원에서 비무장지 쪽에서 매주 생태 조사를 합니다. 모든 계절에 생물이 살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고 그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하고 안전한 서식지를 만들어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거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핵심적으로 하는 거는 조사하는 행위와 교육하는 행위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한 20년 가까이 매주 생물을 정말로 많이 오랫동안 관찰을 했어요. 근데 관찰을 하면서 사전 지식을 가지고 관찰하니까 너무 간섭이 생겨서 자연의 현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생명이 살고 죽는 과정을 잘 볼 수가 없어서 그다음 남의 글을 읽지 않는 이상한 습성이 들어서 꽤 오랫동안 그냥 현상 그대로만 보는 거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그것도 거의 매일 자연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인간이 생존하는 형태는 사실은 사상과 종교도 자연 속에서 적응하는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졌고 문화와 역사도 역시 인간이 어떻게 자연에 적응해 살았느냐에 관한 개념으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준거의 틀 가지고 바라볼 때에 왜곡되어지는 자연이 결국은 너무 많은 것을 왜곡시키고 간섭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구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자연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겼죠. 원래 우리 동양인이 가지고 있던 자연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자연의 생각들로 하여금 자연이 지금 이렇게 많이 변화를 했는데 지금은 지구를 지키자, 생태를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크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구 전체 우주가 움직이는 그 현상 속에서 인간이 하는 행위는 굉장히 작은 행위에 불과한 거고 인간은 그 안에 적응해야 될 존재이지 감히 어떻게 인간이 그 우주 전체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잠깐 멈춰 있을 때 DMZ 쪽에서는 너무 맑은 하늘을 봤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곤충들이 엄청 많은 곤충들을 저희들이 봤어요. 인간은 죽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자연이 그때 순간적으로 복원되는 현상을 봤거든요. 문명이 멈추는 그 순간에 지구가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그때 좀 느끼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준거의 틀로 너무 자연을 왜곡되게 보는 순간부터 자연이 너무나도 다른 견해로 인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로 바뀌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생존 전략은 지구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방법인데 지금 같은 방식은 인간이 안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생명이 살고 죽는 그 아주 원천적인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따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꿀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들 또 그다음에 올해 가을에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개나리와 진달래가 새로 폈어요, 가을에. 그리고 버드나무 숲이 봄처럼 연두빛으로 파랗게 다시 돋는 걸 아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추위가 딱 꺾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멈춰지는 현상들을 보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 속에서 자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어떤 기존의 틀 가지고 자연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더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식물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민 박사님 말씀하셨던 식물이 여러 가지 어떤 속성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자기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식물이 자연에서부터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그 모든 것들이 형체가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가 돼야 그걸 얻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식물이 껍질이 있는 상태로 줄기에 있는 상태로 식물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모든 종교나 사상이나 이념들이 모든 것들이 분해돼서 다시 원소로 재결합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꿈꿀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저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그 생명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고,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시 재조합과 재편집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본 자연은 너무나도 정교할 뿐만 아니고 완벽한 질서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정교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교한 질서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정한 틀로 자꾸만 그거를 개념화시키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여태까지 모든 모임 중에서 졸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유일하게 졸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가 있었던 감사함이 있습니다. 3, 40년 열심히 연구하신 거를 발표는 8분을 곱해보니까 240년을 제가 벌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한 분 한 분 말씀이 제 얼굴에다가 모래를 팍 끼얹는 듯한 각성과 자각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에서 너무 고맙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